거의 없다가 개봉작을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프로그램 거고털,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이 될 거예요. 선물 같은 영화가 나왔거든요. 바로 대홍수입니다. 예전에 김수현 씨가 주연한 리얼이 개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죠. 이거는 영화 유튜버나 영화 리뷰어한테는 축복이고 내 돈 내고 들어간 관객들한테는 저주 같은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김수현 씨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망고한테 간식을 줄 때도 얘기합니다. 김수현 씨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영화 유튜버들에게 축복 같은 영화가 되려면 그냥 영화가 그냥 똥망작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에 유명세가 더해져야 됩니다. 개 똥 같은 영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찾아보면.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맛보고 싶지는 않으시죠? 저도 그렇진 않아요.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문화현상처럼 모두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영화인데 이게 망작이야. 최고의 베스트죠. 그렇다면 영화가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이거를 소개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왜 망작인지를 분석하는 사람은 입이 찢어져 올라갑니다. 때릴 때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한 번 때릴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거든. 잘 때릴수록 더 좋아해. 그런 면에서 이 대홍수라는 작품은 망작 속의 전문 영화 유튜버였던 저한테는 오랜만에 진짜 입맛이 싹 도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치질에 걸려서 하체를 못 움직인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기분인 거죠.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대로 때려도 되거든요. 근데 저쪽은 꼼짝도 못하고 그걸 다 맞을 거란 말이지. 야, 요 맛돌이를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내가 마음껏 기량도 펼치고 경기도 흥행시키고 파이트 머니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을까? 막 너무 좋죠. 신나죠. 살맛 나죠. 막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허지웅 씨가 또 뭐 글을 하나 쏘아 올리면서 야, 이거 온라인에 막 거대한 장이 섰어요. 안 그래도 맛있는 밥상에 내가 숟가락 딱 올리려던 참에 이걸 뭐 9첩 반상이었는데 누가 반찬 하나 더 올렸어. 10첩 반상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솔직히 이런 생각 아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했습니다. 뭐 유튜버가 조회수 신경 안 쓴다는 얘기는 뭐 석천이 형이 여자 연예인 보고 너무 예쁘다,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개소리예요. 저 석천이 형하고 친합니다. 예, 요 정도 농담은 해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단순히 이게 뭐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근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대홍수. 김다미, 박혜수 주연의 김병호 감독이죠. 김병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더 테러 라이브, PMC 더 벙커, 그리고 전지적 독자 시점을 만든 감독이죠. 영화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쭉쭉 빠지는 게 꼭 제가 산 주식 같네요. 더 테러 라이브 아주 좋았고요. PMC 더 벙커 흥행 실패, 전지적 독자 시점 완전 떡실신. 이 감독님께서 소유권 저작권 다 뺏어가는 대신에 제작비 마음대로 대주고 간섭 안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넷플릭스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정말 대홍수는 정말로 치질 걸린 검투사처럼 정말 맘 놓고 때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잡밥 같은 그런 영화였을까요? 만약에 솔직히 그랬다면 제가 지금보다 한 3.4배 정도 더 신났을 겁니다. 막 짓밟고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막 이랬을 텐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살짝 아쉬워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찬할 만한 영화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지점들을 이 영화가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것들을 이 영화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혐오점 다수 보유 중인 영화예요. 그러면은 그냥 막 짓밟을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또 짓밟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무시하지 못할 좋은 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화는 줄거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무래도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점프하면서 보셔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바로 욕부터 박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만도 해라는 생각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죠. 자, 예고편에서 봤던 것처럼 김다미 씨가 깨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파트 3층에 물이 잠겨 있습니다. 아파트 3층 창문 밖에서 물이 넘실거려서 집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물이 쳐들어왔으면 아무리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서울의 절반은 잠겼다는 얘기겠죠. 보통 아파트 3층이면 한 층에 아무리 못해도 3, 4m 되니까요. 4m씩 3층이면 거기다 요즘엔 보통 1층은 이제 비워놓고 2층부터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서 보니까 굉장히
현대식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던데, 그렇게 되면은 물의 높이가 아무리 못해도 12m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비상 문자가 와도 몇천 번은 왔을 거고, 뭐 비상 방송, 뭐 아파트 안내 방송 몇백 번, 골백 번 했을 텐데 김다미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일단은 어쨌든 김다미가 자기 애를 들쳐업고 피난을 가려는 와중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김다미 씨를 구하러 오겠다는 회사 사람이에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회사원을 이렇게까지 챙기지 싶은데, 알고 보니까 김다미 씨가 무려 유엔 산하의 비공식 연구기관인 다원센터 개발 3팀에 근무 중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센터는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살려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김다미 씨가 연기하고 있는 구한나를 선택하고 이 사람을 구해와라 이러고 박혜수 씨를 보낸 거예요. 근데 왜 인제 와?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한나 씨,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김다미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다미 씨는 신자인이라는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급하게 집을 나서서 자기를 구하러 온 박혜수를 만나서 아파트 30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헬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박혜수의 말에 따르면 소행성이 충돌해서 빙하가 모조리 녹아서 대홍수가 난 거래요. 뭐 온갖 상황이 다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그건 다 건너뛰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얘가 내 아들이었으면 일단 얘 뒤통수를 쳐서 가격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냥 들쳐매고 갔을 텐데, 김다미 씨는 그렇지 않고요. 애를 달래가면서 어떻게든 질질 끌고 박혜수를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작은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되는데요. 사실 김다미의 아들, 그러니까 신자인이죠. 신자인은 인간이 아니라 김다미가 연구하고 있던 이모션 엔진으로 만들어진 실험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인간이었단 얘기죠. 이름이 뉴맨 77이래요. 이름 좀 세련되게 짓지. 뉴맨 77. 새로운 인간 77호. 네. 이거 뭐 거의 철인 28호에 필적하는 네이밍인데 넘어갑시다. 아무튼 김다미는 데려가고 이 실험체는 결과값만 있으면 되니까 애 머리를 이렇게 뚜따를 해가지고 뇌에서 뭔가를 적출해 가겠다는 게 이 다원센터라는 회사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주선에 자리 없으니까 지금까지 도와준 박혜수는 넌 수고했다 빵빵빵 총 쏴서 죽여버립니다. 김다미는 나만 갈 수 없다, 애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지만 소용이 없죠. 실험체는 회수되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김다미는 갑자기 다음 장면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영화가 분명히 티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 다음부터 현실이 아니라는 티를 내기 시작합니다. 크게 막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우주에서 김다미가 지금까지 연구하던 게 뭔지 밝혀지는데, 그게 바로 이모션 엔진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이식되는 AI예요.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한테 이식할 만한 엔진은 이미 완성이 됐죠. 신자인이라는 애한테서 가져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엄마한테 이식할 만한 엔진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다미는 그 AI를 학습시켜서 인간하고 동일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김다미는 다시 물이 차가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깹니다. 즉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험 학습용 프로그램 안에 본인의 의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재난영화처럼 시작을 했지만 갑자기 타임 루프물, 그러니까 SF 장르의 하위 장르죠. 장르 전환을 하게 됩니다. 김다미는 이 대홍수를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반복해서 겪으면서 신자인,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찾는 미션을 수행해서 이거를 완료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타임루프물하고 다르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김다미는 매번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가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다시 시작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타임루프물은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주인공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김다미 씨는 본인도 매번 까먹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신자인이라는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다미는 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학습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우주비행 중에 사고로 치명상을 입은 김다미가 자기의 의식을 이식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구현해낼 AI 안으로 이식되는 자기 의식을 쓰라고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드 SF 팬이 아니래도 굉장히 라이트한 수준으로 SF를 즐기시는 분이라도 여기서는 연달아서 의문점이 몇 가지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식하고 그거를 프로그래밍하는 게 가능해?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이 이야기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처음의 내용과 조금씩 다른 내용이 반복되게 되는데 그 사실들을 몇 개 모아서 관객이 스스로 알아채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어떤 지적 탐구심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적어도 영화를 틀어놓고 딴짓을 하지 않고 영화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이게 쉽게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도파민으로 가득 찬 오로지 엔터테인먼트로 가득한 영화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대충대충 그냥 뭐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고 틀어놓고 카톡하고 휙휙 넘기면서 점프 해가면서 보게 되면 일단 영화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정보들을 짜맞추는 쾌감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게 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구나, 이게 결국은 이런 거의 떡밥이었구나, 이거의 복선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장면을 보는 것과 모르고 그 장면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마 많은 수의 관객들이 넷플릭스로 보는 영화의 특성상 막 신경을 쓰지 않고 보다가 개똥 같은 영화네 라고 판단하고 욕부터 박았을 확률도 저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화는 정말 똥 같은 영화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 영화가 감춰놓은 재미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지점에서 영화가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시 집중해서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회차에서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이건 농담이고요. 네. 이러면 짜증 나시겠죠 여러분들. 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 모든 이야기의 단서가 되는, 그러니까 퍼즐의 첫 번째 열쇠로 제공되는 이 재난 파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방탈출 게임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방문 열쇠가 바로 눈에 보여. 천장에 초강력 본드로 천장에 붙여놨어. 그럼 이거는 어려운 게임인가요? 아니죠. 족같은 게임이죠.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파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객들이 이 영화의 초반 흥미를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 파트로 제대로 진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영화의 실패고요. 자기 손으로 손님들을 내쫓은 결과입니다. 자, 일단 재난 영화를 찍을 때, 왜냐하면 첫 번째 파트는 명백하게 재난 영화이기 때문에 재난 영화를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화 얘기할 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리얼함과 속도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어떤 절절한 인간미, 어떤 휴먼 드라마 영화를 찍고 싶다, 혹은 거대한 재난을 배경으로 미스테리 스릴러를 찍고 싶다, 아니면 로맨스를 찍고 싶다, 그래도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리얼함과 속도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관객이 이 재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럼 관객도 인간이니까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주인공한테 감정적으로 동화가 돼야 그 다음에 로맨스를 하든 미스테리 스릴러를 하든 아니면 휴먼 드라마를 하든 먹힌단 말이죠. 설정이 먹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펼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재난 영화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의 영화들에는 거의 다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첫 번째 그 현실 파트에서 이 리얼함과 속도감, 이 두 가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다 버립니다. 졸라 멀리 내다 버려요. 뭐 찾아올 수도 없는 수준으로 내다 던져버립니다. 말이 되는 장면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사실성이 엉망진창이고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주인공들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에요. 일단 첫 장면부터 이상한데, 제가 정말 전 재산을 걸고 약속을 드리는데 아이들의 세상이 어른들의 세상보다 좁은 건 맞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아이를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이 얘기도 한 몇백 번 반복한 얘기예요. 아이들의 세상이 어른들의 세상보다 좁을지언정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수준으로 바보인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인 것과 비일상적인 것의 구분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해요. 왜? 오히려 세상이 좁기 때문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신자인이 적어도 6, 7살은 돼 보이는데요. 자기 집 아파트 3층에 물이 차서 들어오는데 집이 수영장이 되었다고 좋다고 날뛰는 애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정상적인 지능 발달 과정을 거친 아이들 중에 그런 애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평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창밖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집은 아파트 3층이다. 이걸 우리 집이 수영장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애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김병우 감독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은 작은 인간이지
개똥 바보들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신자인이 카메라에 나올 때마다 정말 짜증이 말도 못하게 솟아오릅니다. 아마 얘 나올 때마다 건너뛰기 버튼 누르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근데 저는 또 직업인지라 그러지도 못했어요. 저번 영상의 댓글 보니까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부모가 안 돼봐서 그 심정을 모르는 거다. 뭐 부모가 되어봐야 알지 쯧쯧쯧. 아주 뭐 추리소설 쓰려면 뭐 살인 피의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짜증나게. 자, 인간에게는 감정이입하는 능력과 상상력이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댓글 쓰신 분한테는 그게 없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아무튼 이 아이를 첫 번째 파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영화 유튜버만 아니었으면 그냥 껐을 거예요. 특히나 그 노래 부르는 씬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그냥 엄마가 들쳐업고 노래만 부른다고 애들이 이 상황을 잊어버리지 않아. 리얼함 얘기했죠. 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의 첫 번째 재난 파트는 정말 참혹한 수준인데 항상 말하지만 100% 과학적으로 말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말이 된다고 느낄 만한 수준의 설명은 따라와야 됩니다. 영화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바로 전에 그 자백의 대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노력하는 모습은 좀 보여달라고. 소행성이 충돌해서 빙하가 싹 녹았는데 소행성 충돌을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그게 비구름이 돼서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와서 저 정도의 비를 퍼붓는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중간에 막 보니까 해일이 막 덮치던데 바다가 넘쳐서 지금 서울시내 한복판까지 오도록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파트가 잠길 정도로 해일이 오는데, 그렇다면 그게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일본은 다 잠겼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내용을요 그냥 박혜수 씨가 그냥 존나 힙하고 쿨하게 그냥 띡 말해주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려요. 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얘기한다 그래서 개소리가 믿을만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뭐예요? 비가 와서 지금 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일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인 거예요? 해일이 범람해서 대도시 한복판까지 아파트에 물이 잠기려면 도대체 소행성이 얼마나 큰 게 와서 꼬라박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파트 2에서 하려던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사이언스 픽션 맞죠?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기다 주인공들의 행동은 어떻죠? 만약에 이 행동대로 이모션 엔진을 만들어서 인공인간들한테 이식한다 그러면 인공인간들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싹 멸종할 겁니다. 제가 아까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리얼함하고 연결되는 요소이기도 해요. 왜? 재난 상황에서 인간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가장 최우선일 테니까 속도감이 중요하죠. 그런데 물이 막 턱 밑까지 차올라가지고 물에 몇 번 빠졌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박혜수를 붙잡더니 애가 똥 싸야 된대요. 바지를 안 챙겨가서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지금 열려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수세식 변기에 애가 앉아서 똥을 싸야 된대요.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찼다니까? 그리고 아파트 지금 저지랄이 났는데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옵니까? 변기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 똥을 싸야겠대요. 그리고 지금 자기를 구하러 헬기가 왔다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일단 나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똥 빠지게 뛰쳐 올라가겠죠. 계단 30층 막 타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평소에 체력이 약해가지고 한 2층 3층도 계단으로 못 올라가는 사람도 이때는 아주 막 우사인 볼트처럼 올라갈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김다미 씨 어때요? 계속 멈춰요. 박혜수 씨가 따라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갈 일이지 계속 멈춥니다. 잠깐만요. 그럼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아니 보면 몰라요? 다 죽지. 저지랄 났는데. 잠시만요. 저는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요. 너 구하러 왔다니까 지금? 그럼 할 줄 몰라도 일단 할 줄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싫으면. 이런 장면들이 영화의 속도감과 리얼리티와 관객들이 감정이입할 부분을 다 갖다 버립니다.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박혜수였으면 그냥 둘 다 쏴 죽였습니다. 그냥 이런 말은 좀 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제가 박혜수였으면 품에 권총이 있었거든요. 그냥 꺼내서 빵빵 쏜 다음에 위성전화기 켜가지고 죄송한데 발견 못했습니다. 둘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특별히 사페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직 절반도 다 말 못했습니다. 주인공 김다미가 아파트 안에 그 집 안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근데 창문을 이렇게 딱 봤는데 창문 밖으로 아파트만한 파도가 덮치고 있어요. 근데 그 파도를 주인공이 그냥 맞습니다. 직격당해요. 통창이 있었거든요. 통창으로 그렇게 보다가 그 파도에 정통으로 맞아요. 그런 파도에 맞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죽습니다. 윈터 솔저도 뒤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둥둥 떠 있는데 김다미하고 애만 살아있어. 박혜수는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일로 와서 김다미를 구해줍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소행성이 어떻게 충돌했길래 이렇게 해일이 막 이렇게 시간차로 와요. 자, 초반에 이런 식으로 관객들을 다 내쫓습니다. 영화가 설득력도 없고 속도감도 없고 사실성도 없고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넣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감정적으로 동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뭐 이해는 가야 따라갈 텐데 영화가 자꾸 관객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이 영화 보다가 끄고 그냥 욕박는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재난물이 아니라 일종의 타임루프물이자 SF 장르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SF 쪽은 뭐가 좀 많이 나은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래도 앞에 파트처럼 짜증이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편집의 승리이기도 한데 이걸 그대로 그냥 반복하고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아마 그랬다면 거기서 진짜로 껐을 거예요. 몇 번의 과정들을 섞어서 보여주면서 주인공이 지금 현실을 깨닫는 부분까지 상당히 속도감을 살려내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여전히 말하는 부분들은 많지만 일단 애가 안 나와서 상당히 쾌적하고요. 네. 제가 뭐 아동 혐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인공도 바람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파트처럼 막 밖에서 붙잡고 잠깐만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행동을 해야 되는 파트거든. 그리고 앞에서 그토록 맛없게 처먹었던 떡밥들이 여기서는 비로소 회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냥 내가 앞에서 봤던 것들이 그냥 의미 없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장면들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을 참으신 분들에게 파트 2는 그래도 한 50% 정도의 재미는 너무 후하게 쳤다. 한 25% 정도의 재미는 회수를 해요. 파트 2에서. 그러면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이야기의 윤곽도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적어도 무책임하게 관객들한테 던지게 하는 영화는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는 완성은 하고 영화가 끝난다는 겁니다.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펼쳐놓은 건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도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파트 한 동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종말에 가까운 재난을 표현해내고 동일한 공간을 써서 중간에 장르를 체인지한 다음에 SF로 옮긴 다음에 재난 영화들에서 던진 떡밥을 SF적으로 회수해낸다. 이런 아이디어와 시도는 좋았습니다. 김병호 감독님, 이건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수해내고 완성해낸 영화가 SF적으로 훌륭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의 대답은 아니요. 잠깐 흑백 요리사 버전으로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탈락이십니다.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시도에 걸맞는 완성도와 영화적 재미를 만들어냈는가? 라고 한다면 역시 탈락이십니다. 그건 이미 파트 1부터 틀려 먹었어요. 그렇게 완성해낸 이야기가 뭔가 마음을 울릴 만한 메시지가 있는가? 안성재 셰프의 말에 따르면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가 없어요. 킥이 없어요. 킥이. 네, 탈락입니다. 뭐 이야기가 새롭거나 뭔가 참신한 면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백종원 씨 버전으로 아니요. 없어요. 좋았던 건 시도와 그리고 어쨌든 완성을 해냈다는 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안타깝지만 전부 좋지 않아요. 일단 SF적으로 이 영화는 전혀 흥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정말 과학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냥 뭐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SF만 즐기는 수준의 영화 매니아일 뿐인 제가 봐도요, 기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영화가 얕아요. 애초에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이식할 수 있다면 말이죠. 굳이 왜 이모션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죠? 이모션 엔진의 목표가 인간의 감정을 똑같이 구현해내는 게 목표라면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세상에서 굳이 왜 엔진을 만들어야 되냔 말입니다. 의식을 업로드하면 되잖아요. 김다미 씨 보니까 머리 빡빡 깎지 않고도 이거 다 가능하더만. 근데 왜 애는 머리를 빡빡 밀어요? 그런 수준의 기술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거나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냥 인간을 선별해서 그 중에 몇몇을 보내면 안 돼요? 왜 굳이 인공인간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장면을 봐야 되죠 우리가? 그 장면에 효용성이 없잖아요. 왜 인공인간을 만들어요? 그냥 인간들이 로켓 타고 로켓을 몇십 대가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번거롭게 인공인간을 만들고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이모션 엔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완성품이 있는데 인간이 있는데 혹시나 인공인간은 인간과 달라서 무제한 번식이 가능하고 늙어 죽지도 않고 그러면 다음 세대의 인간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럼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존이라고 볼 수 있나 그게? 그거야말로 인류의 멸종 아닌가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이모션 엔진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그 이모션 엔진 단일 모델을 이모션 엔진 버전 1.3 정도 되는 애를 모든 엄마들한테 다 똑같이 넣나요? 그렇다면 주인공의 경우가 보편타당한 모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다미는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았거든요. 키우기만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성이라는 것의 요체가 낳은 정 플러스 키운 정이라면 김다미가 업로드한 엄마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이건 완전한 모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나 시뮬레이션을 통과하게 되면 낳은 정까지 포함한 레벨의 모성이 완성되는 건가요? 그걸 왜 김다미가 정하죠? 그리고 이모션 엔진이라는 거 결국 AI라는 것인데 AI는 인간과는 달라서 학습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인간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멍청한 짓을 하는 애가 없겠죠. 그 말인즉슨 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공인간이 살아남는 게 인간이 생존하는 겁니까? 이런 점들을 설명을 해야죠. 그래야 주인공의 미션이 뭔지 관객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류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가 먼저 접수가 돼야 김다미의 미션을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관객들이 감정적으로 따라가죠. 앞에 질문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맹이라는 게 결국 한국 영화 혹은 전 세계 영화에서 적어도 67만 번 정도는 반복되어 온 그 또 모성이라는 것인데 그 모성에 대한 앞뒤 없는 찬양만 남아 있습니다. SF 장르는 감정보다 이성, 설득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통한 납득이 먼저인 장르인데 그 파트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더 할 말 많은데 정리하죠. 저는 이 영화가 죽도록 싫지는 않아요. 똥망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굳이 별점을 준다면 1점대를 줄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5점? 2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주제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시도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거예요. 허지웅 씨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어떤 누구누구 표 기획 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들어오더라 라는 식의 공식을 따라가는 영화는 최소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도해 볼 만한 용기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 바람에 지금 전 세계 시청 시간 1위 하고 있죠. 넷플릭스에서. 이것도 나름의 능력입니다. 어그로 끌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뒤집어 보면 저는 이 영화가 싫어요. 뭐 표절까지는 아니고 이 영화가 답습하고 있는 SF 장르의 명작들이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도 있고요. 소스코드도 있습니다. 뭐 자잘한 다른 영화들도 많아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요. 이터널 선샤인과 소스코드 이 영화들은요. 일견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관객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단순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그게 영화의 메시지랑 이어집니다. 이터널 선샤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뭐예요? SF적이지만 던지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이터널 선샤인에서 답습한 장면이 그 김다미 씨가 아이의 귀에다 대고 엄마 뒤에 보이는 저기 있지? 저기 숨어 있어? 라는 말을 흘리는 장면은 이터널 선샤인에서 클레멘타인이 마지막에 주인공에게 이제 기억이 사라지기 직전에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건 뭐 장면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 이터널 선샤인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 사랑했던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했던 감정도 똑같이 사라지게 될까? 우리가 사랑했던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다시 똑같은 너라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될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끝에 영화는 분명한 답을 던집니다. 짐 캐리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하죠. 아니, 사랑했던 기억이 사라져도 나는 너를 만나면 똑같이 사랑에 빠질 거야. 결과가 중요해? 끝내 이뤄지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함께 지내는 과정이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너랑 사랑에 빠질 거야. 넌 또 내가 싫어질 텐데 괜찮아 라고 영화가 말을 하잖아요. 단순한 질문, 단순한 대답, 그리고 울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소스코드요. SF인 척을 하지만 사실 영화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어서 죽었어. 죽은 사람의 기억은 그냥 그대로 소멸해서 사라져버리는 걸까? 우리는 이 우주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비명처럼 남긴 기억과 함께 소멸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영화가 대답하죠. 마지막에.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지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서 그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을 거야. SF적이진 않죠. 하지만 9.11을 겪은 미국 사람들,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SF의 외피를 빌어서 정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그게 없어요. 인공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감정을 넣겠다는 영화가 정작 자기들 이야기에는 심장이 없는 겁니다. 몇백 번, 몇천 번 가져다 쓴 모성이라는 아주 해묵고 고리타분한 주제만 또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한 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걸 만들어내려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걸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수많은 과학적 사고와 그리고 수많은 검증과 수많은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욕만 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용기 있는 시도 좋았고요. 부디 다음에는 시도만 좋은 영화 말고요. 치밀하게 짠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의 마음을 팍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만 나열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영화가, 그런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등급은 눈이 부었네. 아, 눈이 부은 게 아니고 그냥 못생긴 거구나. 난 너 싫어. 못생겼어.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Jew dog.